차 안의 정적. 진석 사돈의 손이 내 손을 향해 천천히 움직인다. 나는 숨을 멈춘다. 그분의 손가락이 내 손등 위 불과 1cm 앞에서 떨린다. 사돈, 우리. 그분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나는 눈을 감는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이 손을 잡아달라고 속으로 외친다. 하지만 동시에 딸아이의 웃는 얼굴이 스친다. 진석 사돈의 손이 주먹을 쥔 채 무릎 위로 돌아간다. 들어가세요. 그 짧은 말과 함께 차 문이 열린다. 나는 운전대를 붙잡고 앞만 본다. 백미러 속 그분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진다. 눈물이 흐른다. 우리가 닿지 못한 건 손이 아니었다. 부모라는 사돈이라는 이름의 족쇄였다. 우리 아이들은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왜 이 사람 앞에서 멈출까?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선 하나만 넘으면 모든 게 무너질 관계. 끝내 삼켜야 했던 사돈지간의 비밀스러운 감정. 지금 시작합니다. 사돈 어른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나는 찻집 구석구석을 닦았다. 아니, 사실은 손을 움직여야 마음이 덜 떨렸다. 결혼식장에서 처음 뵀다. 신랑 아버지로 소개된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백발이 섞인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모습, 깊게 파인 쌍꺼풀 아래 슬픔을 머금은 듯한 눈매. 목수일을 하셨다던 그 넓은 어깨는 66의 나이에도 꼿꼿했다. 상처하고 홀로 아들을 키웠다는 사연이 주름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다. 손등에 굳은 살, 그을린 피부, 하지만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줄 것 같은 그 손. 나도 혼자 딸을 키웠다. 그래서였을까? 그분의 눈빛에서 나와 같은 외로움을 읽었다. 아니, 읽어서는 안 될 것을 읽어버렸다. 우리는 이제 사돈이다. 영원히 넘지 말아야 할 선 안에 갇힌. 딸아이 결혼식 이후 석 달 만이었다. 그날 백발이 섞인 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계시던 그분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라 잠을 설쳤다는 걸 누가 알겠는가. 현관문이 열리고 진석 사돈이 들어섰다. 묵직한 공구 가방을 든 손등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목수일을 하셨다던 그분의 어깨는 여전히 꼿꼿했다. 나는 황급히 시선을 내리고 슬리퍼를 내밀었다. 삐걱거린다던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나는 찻집 구석을 가리켰다. 진석 사돈은 공구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를 뒤집어 살폈다. 나사가 헐거워진 것을 확인하고는 말없이 작업에 들어가셨다. 나는 차를 우리며 슬쩍슬쩍 그분을 바라봤다. 집중할 때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을 저렸다. 차를 내어드리려고 다가서다가 멈칫했다. 1미터쯤 떨어진 거리. 그 정도가 적당해 보였다. 아니, 적당해야만 했다. 우리는 사돈지간이었다. 딸과 아들이 부부가 된 이상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게 뻔했다. 차 식기 전에 드세요. 나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섰다. 진석 사돈은 작업을 멈추고 일어나 차를 들었다. 그분의 구두 끝이 시야에 들어왔다.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혹시라도 눈이 마주칠까봐, 내 마음이 들킬까봐. 항상 신세만 지내요. 그분이 말했다. 나는 뒷짐을 지고 손톱만 만지작거렸다. 손을 주머니에 넣으면 더 자연스러울 텐데 이상하게 손이 떨려서 숨겨야 했다. 63의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게 부끄러웠다.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 동안 나는 늘 강한 엄마였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서만은 스물도 안 된 처녀처럼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진석 사돈은 다시 의자를 고치기 시작했다. 나는 카운터로 돌아와 장부를 펼쳐들었지만 글자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분이 나사를 조이는 소리만이 고요한 찻집에 울렸다. 규칙적이고 단단한 그 소리가 묘하게 안정감을 줬다. 이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텅 빈 공간이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의자 수리가 끝나고 진석 사돈이 일어섰다. 먼지를 털고 공구를 정리하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한숨을 삼켰다. 이분이 돌아가시면 또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까? 사돈 어른을 뵙고 싶다는 말을 어떻게 입 밖에 낼 수 있겠는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1미터의 거리는 그 어떤 담벼락보다 높고 단단했다. 진석 사돈이 공구를 정리하는 동안 나는 찻잔을 씻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정적을 깨기 위해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런데 입을 열려고 하면 목구멍이 조여왔다. 아이들은 잘 지내겠지요? 겨우 그 말을 꺼냈다. 안전한 화제였다.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고리이자 동시에 우리를 가로막는 벽이기도 한 그 아이들 이야기. 진석 사돈의 손이 멈췄다. 나사를 조이던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그 짧은 순간 나는 그분의 눈 속에서 내가 아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았다. 텅 빈 거실. 혼자 먹는 저녁 식사. 아무도 없는 집에 불을 켜고 들어서는 순간의 적막함. 딸아이가 시집가고 난 뒤 나는 매일 밤 그 고독과 마주했다. 그분도 아들을 장가 보낸 뒤 똑같은 밤을 보내고 계신 것이다. 잘 지내겠지요. 진석 사돈이 대답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우리는 자식들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다. 당신도 외롭습니까? 나만 이렇게 공허합니까? 하지만 그런 질문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나는 서둘러 시선을 돌렸다. 그분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더 이상 마주할 수가 없었다. 거기서 내 마음과 같은 것을 발견할까봐 두려웠다. 혹은 이미 발견해버렸기 때문에 더욱 두려웠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쳤다. 주황빛이 찻집 안을 물들였다. 진석 사돈의 옆 얼굴에도 그 빛이 닿았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살아온 세월이 그분의 눈가에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다. 나도 남편과 일찍 헤어져 딸 하나 키우느라 청춘을 다 바쳤다. 우리는 비슷한 무게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분이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나도 제자리로 돌아와 행주로 카운터를 닦았다. 이미 깨끗한 곳을 또 닦고 또 닦았다.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 침묵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오히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다 됐습니다. 진석 사돈이 일어서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그분이 공구 가방을 들고 나를 따라왔다. 문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1미터 거리를 두고 섰다. 돌아가시는 그분의 등을 바라보며 나는 다음에 또 오시라는 말을 삼켰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다. 진석 사돈이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섰다. 나는 문틈으로 그분이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혼자 남은 찻집은 다시 텅 비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빈 공간이었다. 누군가가 다녀간 자리에 온기가 남아있는, 그래서 더 허전한 빈 공간. 그날따라 하늘이 심상치 않았다. 오후부터 먹구름이 끼더니 저녁 무렵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빗소리가 찻집 유리창을 사정없이 두들겼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진석 사돈을 떠올렸다. 오늘도 선반 수리를 해주신다며 오후에 들르셨던 그분이 이 비를 맞고 계실 것이다. 현관문이 열리고 빗물에 흠뻑 젖은 진석 사돈이 들어섰다. 작업복이 온통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수건을 가지러 안쪽으로 뛰어갔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당황해서 그런 거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변명했다.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진석 사돈은 미안하다는 듯 작게 웃으며 젖은 머리를 닦았다. 나는 황급히 안쪽 창고로 가서 깨끗한 작업복을 꺼내왔다. 예전에 단골 손님이 두고 간 옷이었다. 갈아입으시라고 권하며 탈의실을 가리켰다. 어두워진 찻집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빗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나는 따뜻한 차를 우리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왜 이러나 싶었다. 63세 나이의 남자 하나 때문에 가슴이 뛰다니. 그것도 사돈 어른이라는 사람 때문에. 진석 사돈이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젖은 작업복을 손에 들고 계셨다. 내가 빨래 바구니를 내밀자 그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민폐를 끼친다는 얼굴이었다. 나는 괜찮다고 어차피 빨래할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분이 이 비를 맞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비 그칠 때까지 계세요. 내가 말했다. 진석 사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차를 내어드리고 그분 맞은편에 앉았다. 평소보다 가까운 거리였다.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으니 우리 사이의 거리가 팔만 뻗으면 닿을 정도였다. 찻잔을 건네는 순간이었다. 진석 사돈의 거친 손가락이 내 손등을 스쳤다. 우연이었다. 그저 우연히 손이 닿은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접촉이 내 온몸에 전류처럼 흘렀다. 나는 얼어붙었다. 진석 사돈도 움직임을 멈췄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을 거두어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빗소리만이 점점 더 크게 들렸다. 마치 이 정적을 깨트리려는 듯. 나는 먼저 손을 거두었다.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핑계가 필요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창고로 들어가 아무 의미 없이 물건들을 정리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저 사람도 느꼈을까? 방금 그 순간을. 나만 혼자 이상한 감정에 휩싸인 것일까? 아니면 그분도 지금 내 마음과 같은 혼란을 겪고 계신 걸까? 나는 창고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이 비가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동시에 빨리 그쳐서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다. 나는 비겁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으면서도 확인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까봐 두려웠다. 비는 밤 10시가 되어서야 그쳤다. 나는 진석 사돈을 집까지 태워드리겠다고 했다. 아니, 정확히는 태워드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 시간에 혼자 귀가하시게 할 수 없다는 명분이 필요했다. 그분도 더 이상 사양하지 않으셨다. 차 안은 좁았다. 내 낡은 경차 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나란히 앉았다. 운전대를 잡은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그분의 숨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다. 창밖에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소리, 와이퍼가 움직이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또렷했다. 진석 사돈이 사는 아파트까지는 10분 거리였다. 평소 같으면 금방 도착할 텐데 그날따라 시간이 이상하게 흘렀다.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영원처럼 느껴졌다.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나는 안도했다. 조금이라도 더 이 시간이 길어지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 비겁하게 느껴졌다. 여기서 세워주시면 됩니다. 진석 사돈이 말했다. 나는 아파트 입구에 차를 세웠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분이 차 문을 열지 않았다. 나도 시동을 끄지 못했다. 우리는 그렇게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빗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다. 진석 사돈의 손이 운전대를 향해 움직였다. 아니, 내 손을 향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분의 손이 내 손 가까이 왔다가 멈췄다. 그리고 다시 무릎 위로 돌아갔다. 그분의 손이 주먹을 쥐는 것이 보였다. 사돈, 우리. 진석 사돈이 입을 열었다. 나는 그분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혼란스러워하는 표정, 무언가를 참으려는 표정, 그리고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내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분이 하려던 말을 삼키는 것이 보였다. 목구멍이 움직였다. 나는 알았다. 그분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둘 다 그 마음을 입 밖에 낼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우리는 사돈이었다. 딸과 아들이 부부가 된 사이였다. 나는 간절히 바랐다. 이 사람이 내 손목을 잡아주기를.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을 그분에게 떠넘길 수 있을 것 같았다. 내가 원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그분이 정말로 내 손을 잡는다면 나는 딸의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신혼의 행복에 젖어 있을 우리 딸아이를. 나는 눈을 감았다.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눈을 감자 오히려 그분의 존재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분의 체온, 그분의 숨소리, 그분의 망설임. 들어가세요. 진석 사돈이 말했다.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분은 차 문을 열고 내렸다. 나는 운전대를 꽉 잡고 앞만 바라봤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다. 돌아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진석 사돈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볼을 타고 흘렀다. 우리가 닿지 못한 것은 손이 아니었다. 우리를 가로막은 것은 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들의 행복을 깨트릴 수 없는 부모라는 이름의 족쇄였다. 그날 밤 이후로 진석 사돈은 한동안 찻집에 오시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다. 나는 매일 문을 열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현관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분은 오시지 않았다. 고장난 찻잔 선반이 삐걱거렸지만 나는 혼자서 고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것을 고치는 순간 그분이 올 이유가 하나 사라지는 것 같았다.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외식을 하자는 얘기였다. 가슴이 철렁했다. 진석 사돈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핑계를 대려다가 그만뒀다. 피한다고 해서 이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키우는 것뿐이었다. 약속 장소인 한식당에 도착했을 때 진석 사돈은 이미 와 계셨다. 우리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가 재빨리 흩어졌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행복한 신혼부부의 얼굴로 우리를 번갈아 보며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이 고마우면서도 견디기 힘들었다. 식사 내내 나는 진석 사돈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분도 마찬가지인 듯 했다. 우리는 아이들과만 대화했다. 서로에게 말을 건네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지우려 했다. 딸아이가 화장실에 가는 사이 사위도 자리를 비웠다. 순간 나와 진석 사돈만 남았다. 정적이 흘렀다. 그분이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다. 나는 손가락으로 냅킨을 만지작거렸다. 아이들 잘 키우셨습니다. 진석 사돈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도 잘 키우셨다고 대답해야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짧은 대화가 전부였다. 아이들이 돌아오고 우리는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나는 진석 사돈의 뒷모습을 훔쳐봤다. 저 등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끝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서 멀어질 것이다. 사돈이라는 이름으로만 남을 것이다. 차에 올라타기 전 진석 사돈이 잠깐 뒤를 돌아봤다. 우리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미안함, 그리움, 체념, 그리고 작별. 나도 그분을 바라봤다.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히 가시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안녕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고요 속에서 생각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만났다면 어땠을까? 딸과 아들이 부부가 되기 전에 우연히 만났다면, 그랬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것은 의미 없는 가정이었다. 우리는 이미 사돈이 되었고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었다. 나는 찻집 문을 열고 불을 켰다. 텅 빈 공간이 나를 맞았다. 삐걱거리는 선반을 바라보며 나는 내일 목수를 불러야겠다고 생각했다. 진석 사돈을 기다리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했다. 그분이 고쳐주실 것들을 다른 사람의 손으로 고쳐야 했다. 그렇게 조금씩 이 마음도 고쳐질 것이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우리가 지킨 것은 선이었다. 넘어서는 안 될, 넘을 수 없는 선. 그 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끝내 알지 못한 채 나는 이 마음을 가슴에 묻기로 했다. 부모로 살아가기 위해, 사돈으로 남기 위해 나는 이 사랑을 포기하기로 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서로를 사돈이라 불러야만 했던 두 사람. 남이었다면 사랑이었을 그 마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때로는 참는 것이 사랑보다 위대할 때가 있습니다. 선을 지키는 것이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큰 용기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가슴속에도 차마 말 못한 비밀 하나 있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런 진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